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은 10일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가져올 변화와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8일 발간된 최신호에서 윤 대통령을 표지 모델로 삼고 북한 문제만이 아닌 4대 개혁과 정치적인 난제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임기 반환점 특집, 오늘은 13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세일즈 외교와 100조 원 수준을 눈앞에 둔 K방산, 그리고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K콘텐츠의 성과를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은 10일 오후에 별도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 안보 점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모두 발언의 핵심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달 후면은 새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워싱턴에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또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정해지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먼저 그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통산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좀 즉시 가동해서 지금 뭐 행정부가 출범을 한 후가 아니라 이제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시장의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없이 좀 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이 회의는 일요일 오후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10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 3실장, 경제부총리, 외교, 통일, 국방, 산자부 장관 등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자, 왜 이런 회의를 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중요한 건 스피드입니다. 누가 먼저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하느냐 갖고 세계 각국이 사실상 경쟁을 했거든요. 그렇죠. 누가 먼저 트럼프와 만나느냐, 네. 이거 갖고도 지금 경쟁 중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모두 발언에도 나왔습니다만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역시 시장이에요. 네. 사실은 뭐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면서 트럼프 그 주주가 막 움직였듯이 네. 또 뭐 머스크 주가 막 움직였듯이 네네. 당선 직후에 세계 경제가 가장 먼저 반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트럼프 제2기가 출범할 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것을 기업들은 뭐 확정 이전부터 준비해 오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발언도 이미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최대한 발빠르게 이것저것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뭐 지금 일요일도 없다 이런 어떤 그 결기를 일요일 날 그 긴급회의 소집을 통해서 보여줬고 또 실제로 이게 그냥 상징적인 행사가 아니라 주요 관계 장관들과 대통령실의 3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110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한 그 대처 방안들은 이날 되게 가닥을 잡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회의 도중에 참모들에게 트럼프의 당선은 위기의 요인과 기회의 요인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몇 번이나 전략적인 사고를 당부했다고 보도됐습니다. 화석 연료 얘기를 또 예로 들었는데, 자, 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시나요? 이 전략적 사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이제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변화에 그냥 그 관성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다른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네. 점이 하나고, 또 하나는 대체로 그동안 보도된 걸로는 우리한테 좀
불리한 작용이 많이 올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뭐 이를테면은 방위비 분담을 많이 하게 될 거야라든지 또는 반도체나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부담을 크게 갖게 될 거라든지 하는 네. 등등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 이제 역으로 따지고 보면 그런 부담은 다른 나라는 안 갖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만 대응한다면 네.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의 전략적 사고를 또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한테 요구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12분간에 걸친 통화를 했다고 7일 날. 예, 지난 7일 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길지 않은 통화 시간에 이미 트럼프 당선인이 조선산업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했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 조선업계는 정말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방식으로 이번 도전 요소를 어떻게 잘 대응하는가에 따라서는 우리의 어떤 기회가 새롭게 열릴 수도 있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회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7일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에서 나온 조선산업 얘기도 이 10일 경제안보 점검회의에서 또 거론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국과도 관련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미국은 대륙 국가라기보다는 해양 국가라고 분류가 되어 왔어요. 그렇죠. 태평양이 있고 인도양을 마주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미국이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데 그거는 대양을 제패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은 해군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 가장 그 우수한 전투기 조종사들도 공군 소속이 아니라 해군 소속 전투기 조종사들이라고 평가가 되어 왔단 말이에요. 사관거 신사 주인공도 해군 조종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항공모함에서 이착륙을 하는 해군 소속 전투기 조종사. 그렇죠. 말하자면 해군이 그만큼 강력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는 세월 어쩌지 못하듯이 네. 아무리 해군이 강한들 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또 지금 전 세계에 6대 이상의 그 초대형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도 정기적으로 수리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검하고. 기반이 지금 많이 무너졌다고. 그 조선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선업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투여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의 경제 구조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네. 이걸 받쳐주지 못하고 조선업이 거의 무너진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역시 현실주의자니까 네.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 이걸 제때 정비할 수 있는 조선 산업이 무너졌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의 강력한 도전에 지금 직면해 있으니까 네. 그런데 눈을 돌리니까 조선업 대국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면 트럼프 행정부와 정말 윈윈할 수 있는 여러 영역들이 생긴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죠. 뉴스위크가 최신호 표지에 윤 대통령을 모델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스토리로 한 이른바 커버 스토리가 길게 게재가 됐죠. 이 뉴스위크의 커버 스토리로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 인터뷰를 한 사람이 처음에 갖고 온 핵심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과 인터뷰를 할 때 외국 언론들은 주로 북한 문제를 가지고 와요. 단골이죠, 원래. 그게 아마 이 글로벌 편집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한을 주요 핵심 이슈로 가지고 와서 막상 대통령과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게 북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또는 가치 있는 문제가 있더라. 네. 이게 4대 개혁이다. 그리고 이 4대 개혁은 사실 본질을 보면 꼭 해야만 되지만 선거에 도움이 안 돼서 다 미뤄졌던 역대 정권이 다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또는 하지 못했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북한보다도 오히려 4대 개혁을 중심으로 한 국내적인 문제가 윤석열 정부가 진짜 직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고 이것이 갖는 중요성이 크다. 이거를 부각해서 인터뷰 기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상 그 임기 반환점에 4대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행보와 잘 맞아떨어진 거예요. 우연이지만. 네. 그래서 다들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 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단독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4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아주 네. 강조점이 많았어요. 뭐 잘 아시는 대로 4대 개혁은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하고 의료개혁인데 사실 연금개혁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안 하면 언제 그 연금이 고갈된다는 거는 계산으로 나와 있잖아요. 2050년. 네. 그리고 그러면 뭐 10년 있다 해도 되기는 돼.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담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뭐 엄청난. 연금개혁은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럼 의료개혁은 어떠냐? 의료개혁 지금 뭐 여러 이를테면 의료 시스템의 이 붕괴 현상이 이미 나타난 지가 10여 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손댔어야 되는데 아직도 손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그 미래를 담당할 그 인재들을 키우는 것인데 지금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네. 근데 여전히 20세기 수준의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것도 이미 했어야 되는데 늦은 겁니다. 노동개혁이야말로 정말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의 무한 경쟁 시대에 뛰어들려면 그야말로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네. 뭐 1, 2년 만에 주력 업종이 바뀔 정도인데 이를테면 인텔이 무너지고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것, 삼성이 주춤하고 SK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는 걸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맞게 노동 수급 계획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아주 경직적인 노사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바꾸셔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4대 개혁은 이미 늦은 개혁이고 네. 역대 정부도 다 알고 있었는데 표 떨어질까 봐 겁이 나서 못했던 개혁이고 네. 그걸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선진국은커녕 중진국에서도 처질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위기의식을 대통령이 당장 그 7일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뉴스위크와도 그 점을 강조했던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에 대해서도 자세한 언급을 내놨죠. 네, 이것도 이제 그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굉장히 실전적이에요. 우크라이나와 전투에 그 투입될 거라고 예상되는 북한군 병력은 한 10,000명 정도인데 현재까지는 네, 네, 네. 더 저는 증원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면 이것이 갖는 그 우리 안보에 미치는 그 위협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의 그 언급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북한 병력을 충원받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최첨단 기술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위험이 하나 있어요. 이미 뭐 넘겨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줬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비록 10,000명이지만 이 10,000명이 실전에 투입이 되면서 최신 전쟁 양상을 직접 겪게 되면 뭐 일단 드론전 같은 거. 그렇죠. 거기서 많은 사상자들도 나겠지만 어쨌든 전투 기술이 습득이 되면 이게 130만 명의 북한군한테 손쉽게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바깥에서 보는 것 다 하고 한 10,000명쯤에 가서 정말 죽고 다치면서 습득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북한군이 최신 전투 양상까지를 습득한 130만 군대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보에는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보는 네.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다시 더 증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군과 정말 실전에 투입이 돼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그 양상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에 따라서는 이게 정말 먼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네. 우리 안보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단계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과 견제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과 견제의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이 나간 겁니다. 네. 일단은 방어 무기부터 시작하겠다는 계략적인 방침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일부터 임기 후반을 시작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청사진 계획도 직접 밝혔는데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나왔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 남은 2년 반은 이제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이러한 기조 변화에 따른 어떤 혜택을 더 체감하실 수 있게 그런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남은 2년 반 동안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가 바로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을 좌우한 최대 변수, 여러분도 보셨지만 결국 민생과 물가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약자 복지에 계속 집중해왔죠? 그렇습니다. 그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그 불리한 경제 상황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전 정부 5년 동안에 국가 빚만 400조 이상 늘어서 네. 1000조 이상의 국가 빚을 안고 이 국가 재정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2년 반 전부터는 우리가 물가 그 국가 재정을 건전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허리띠를 졸라맸죠. 그래서 정말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긴축 재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이 실제로 그 긴축 재정을 하면서도 서민들에 대한 복지는 맞춤형 복지는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오히려 그것은 증가시켰는데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그냥 허리띠 졸라면 긴축만 아는 거예요. 약자 복지가 부각이 좀 덜 됐죠? 그래서 덜 됐어요.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체감해서 돌아올 때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생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물가를 2%대로 잡았습니다. 물가 20%대로 잡는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2%대로 잡아놓으면 뭐예요? 갑자기 배추값 좀 올랐다. 그러면 그걸로 온 언론이 도배되잖아요. 총선 때는 대파값으로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대파, 배추, 무, 뭐 고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후 이 작물의 그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2%대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은 성과인데도 네. 배추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성과가 다 날아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만큼 정책을 일관성 있게 힘 있게 추진하려면 국민들이 체감하고 지지해 줘야 된다. 이런 인식을 대통령이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약자 복지를 할 때 복지의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보건복지부도 많지만 네. 뭐 교육부도 있고 뭐 문체부도 있고 많습니다. 이게 이제 대체로 74개 정도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는 복지 항목들이에요. 네. 근데 이게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기준 이상을 굳이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인데 이것을 3년 연속으로 최대폭으로 올린 거예요. 올렸다는 건 뭐냐? 이 기준보다 안 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든 정부가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높아갔다는 것은 이 약자로 복지 수혜를 받는 약자층이 늘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동안 했는데도 체감이 안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은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체감해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니까 이런 혜택이 돌아오는구나라고 느끼게끔 각 부처가 좀 현실에 발 붙이고 제대로 좀 해보자.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취임 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정책 실수요자인 국민들 속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울 서대문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던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는 거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아니 뭐 여기에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돼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유 다리 불편할 텐데 앉으십시오. 이제 완두콩이. 윤 대통령은 보신 대로 시장에 갈 때마다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 챙겼고요. 현장에서 나온 민원은 가급적 즉석에서 해결했는데 민정수석이 일일이 수행을 했어요. 민정 그러면 이제 사정하는 사람, 뭐 검찰 출신. 좀 네. 무서운 사람으로 떠올리는데 네. 사실은 민정을 없앴다가 새로운 민정수석을 이제 다시 운영을 하면서
그때 소통을 국민과 직접 하기 위한 창구로 민정수석을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민생 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에 민정수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행을 했던 것이고요. 저 장면을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유명 셰프들하고 뭐 인터뷰도 여러 번 해봤는데 이 셰프들일수록 진짜 먹는데 진심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 먹거리 재료를 사는데 정말 까탈스럽게 하더라고요. 네. 제가 따라다니면서 정말 NG가 여러 번 할 정도로 하던데 저 보통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먹는데 진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요리를 즐겨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레시피는 몇 개 안 되지만 네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장에 가서 그 좋은 재료 선별하고 하는 것도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게 흔히 우리가 정치권에서 하는 이벤트 차원에서 기획된 것일 수도 있지만 저 화면에 나오는 대통령의 장면은 저는 진심인 것 같아요. 네. 들으신 대로 이 여러 요리 중에 김치찌개, 삼겹살은 취임 전부터 또 그 이후에 윤 대통령의 이른바 소울푸드 같은 거였습니다. 이 두 음식을 직접 조리하고 배식도 했던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보시기에 무대에 아마 국물이 좀 다를 거예요. 네. 드릴게요. 몇 번 좀 드셔보세요. 이 영상으로 이제 계란. 좀 미리 자주 할 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좀 자주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조언과 또 비판도 많이 듣고 그러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저 자리에 참석했던 후배 기자한테 들었습니다. 정말 맛있었다. 그렇게 설명하더군요. 이 만찬 도중에 임신 중인 여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직설적인 이 대화, 그러니까 요청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거였죠? 예, 이제 임신 중인데 그 이 배 안에 있는 이 애의 동생도 낳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는 물론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진짜 좀 충격적으로 그 기자의 얘기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나온 조치가 그동안 논의는 되어 왔지만 검토는 되어 왔지만 저출산 그 대책기획부 그러니까 부총리급 부처 신설 그리고 부처 신설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대통령이 바로 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저출산 수석 임명을 바로 먼저 했어요. 그 쌍둥이 예, 맘이잖아요. 그 유혜미 수석인데요. 예. 그 40대의 워킹맘이고 쌍둥이 그의 엄마예요. 예. 어머니인데 그 부부가 경제학과 교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혜미 수석을 제가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출산 문제가 무슨 인구 정책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다 보면은 전 부처의 특히 경제적인 영역, 어떤 노사관계 문제, 뭐 이는 모든 국가에 연동돼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유혜미 수석과 인터뷰하면서 받은 느낌은 이런 문제에 대한 그 핵심고리, 이 모든 것이 다 연관될 수밖에 없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핵심고리를 잘 잡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풀어가고 있고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수석실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을 겁니다. 네. 기저효과를 떠나서 지금 3분기의 결혼 건수 그리고 출생률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끝으로요. 국무총리 열심히 뛰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무 연고도 없는 충북 시골의 아기 돌잔치에 깜짝 참석을 했습니다. 화제가 됐죠? 예. 예, 사실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한덕수 총리가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이 아이들을 다 자기 자식이다, 손자다, 소녀다 생각하면서 네. 이렇게 정책을 피고 다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게 아주 저 시골 구석에 요즘은 면 단위나 군 단위에서 1년에 3명 출생하는 경우들도 드물지 않거든요. 제천 백곡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아마 뭐 몇 년 만에 아이 울음이 터진 나라 그런 시골일 거예요. 3년 만에 들린 아기 울음소리.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동네 경상거죠. 예, 저런 곳을 한덕수 총리가 직접 찾아가서 돌잔치를 같이 하고 축하를 하는 저 마음이 전국에 울려 퍼지면서 여러 가지 정책 효과를 갖고 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큰 정책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수석실에서도 하고 부처에서도 하지만 역시 내각을 총괄하는 한덕수 총리가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그런 점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임기 전반기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 고성국 주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상 간의 외교는 때로 사적인 친분과 친교, 운동과 취미 같은 요인이 더 중요할 때가 많죠.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치지 않았던 골프를 최근 다시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 시장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동맹이 북한으로부터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구축한 기초 위에서 영내 및 세계의 평화를 증진하는 데 네, 이번 주제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에 페루 에이펙과 리우 G20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그 전후에 트럼프 당선인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페루에서 열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죠. 브라질 리우에서 지금 G20 정상회담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도 아마 뭐 한 2, 3일 지나면 아마 출국하실 겁니다. G20도 참석하셔야 네. 되고 에이펙도 참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큰 흐름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가시기 전에는 지금 일정이 너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치고 만나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하고 전화를 통했을 때 최대한 빨리 만나자, 일자 그렇죠. 장소 정하자라고 예.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이 8년간 좀 끈타시피 했던 골프를 실로 8년 만에 다시 치기 시작했다. 바로 이 면담, 이 친교 때문이 아니냐 이런 해석 나와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베 전 총리가 이 골프를 치면서 친교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들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미국에 갔을 때는 당선된 9일째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금장, 금장으로 된 이제 골프채를 하나 일본의 주고요. 유명한 혼마 그 최고급 세트를 갖고 갔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골프는 2달 뒤에 이제 하는데 그날 27호를 돌아요. 그래서 아침에 8시 11분 티오프에서 4시 반에 끝나는 그러니까 일정을 하는데 그날 세 끼 식사를 다 같이 두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들이 지금 미국과 일본에 아주 근간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아베가 그때 이제 벙커에 쫓아 들어갔다가 엉덩방아 찢는 네. 장면이 헬기에서 드론에서 잡혔죠. 근데 당시에 아오키 이사오라고 일본에 아주 진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었는데 같이 이제 라운딩을 했단 말이죠. PGA의 일본의 전설. 근데 그때 이제 뒷얘기가 뭐냐면은 치고 나서 바로 와서
카트에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두 분이서 속닥속닥 했다. 하고 뭐 예. 이런 얘기들 하고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 잘 아시겠지만 이 뭐 골프 강이지 않습니까? 12개의 골프장도 갖고 있고 자기 일기 임기 내에서 17년부터 21년까지 261차례 라운딩 하는 거 봐서 골프 애교 이거 굉장히 뭐 저로 봐서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네, 윤 대통령은 10일에 주재한 경제안보점검회의에서도 트럼프 2기를 국익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태윤 정책실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제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내각은 심기일전 최선의 구체적인 대응을 찾아 나가되 특히 우리 기업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만큼 항상 기업들의 사정을 듣고 이를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안보도 외교도 거래고 실리가 우선이라는 트럼프 당선인입니다. 트럼프 2기의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조차도 거래적 관점에서 동맹을 대하기 때문에 한미 간에도 좀 껄끄러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자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네.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 말의 의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도 이런 전략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위기만 생각을 하는데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트럼프 당선인 얘기할 때마다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다. 뒤집는 것은 그 나라의 능력, 지도자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맺었던 게 있죠. 러북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여기에 9일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그 핵심 제4조에 있죠? 그렇죠. 이제 4조라고 하는 거지만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쟁이 나면 양국은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와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일종의 방아쇠 조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두마, 하원하고 상원하고 다 통과했고 그리고 이제 푸틴이 여기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조약이 발효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한 나라만 비준 받고 서명했다고 해서 이게 발효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여기에 대해서 조약에 서명하고 이걸 발효시켰느냐, 저기 비준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뉴스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아마 여기에 대한 비준을 하지 않았겠느냐 했는데 여기에 대한 뉴스도 안 나왔단 말이죠.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조약들 중에서도 아주 귀중한 조약이고 특별한 조약일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의 비준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스스로가 비준을 하고 또 필요하면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셀프 비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김정은이가 여기에 대해서 비준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는 이제 서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발효가 될 텐데 발효되는 것도 양쪽이 서로가 비준서를 교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이벤트성을 한번 고려해 본다면 이런 비준서를 교환할 때 외교부 장관들끼리 교환을 할 때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김정은의 모스크바 답방 때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네. 네. 이벤트를 중시하는 이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을 짚어주신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15일자 뉴스위크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아무리 밀착한다 해도 결국은 자유민주 진영에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럼 전체주의 국가들이 전쟁할 때는 항상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전쟁을 했고 우리 자유지형은 항상 우리 국가와 거의 침략을 당했을 때 먼저 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진영이 승리할 것. 이는 종교적 신념과 같다. 그러니까 명분이 없이 전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데를 딱 찔르신 것 같고요. 지금 러시아와 북한 간에 나온 것들은 사실 유엔 헌장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침략을 받았을 때 이런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근거가 된다고 하고 이제 선언적으로 유엔 헌장에 나왔는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잖아요. 그런 거기까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보면은 진짜로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가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전쟁하는 명분이 없는 싸움을 하는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꼭 이기는 거는 종교적 신념이다. 굉장히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당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야말로 중대 기로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 휴전이냐 확전이냐 뭐 이런 얘기죠. 우크라이나의 젊은 드론병이 300명 넘는 러시아군을 사망케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드론 지금 매우 중요해지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전쟁의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제 드론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도 뭐 사실상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상 2014년도, 2017년도에 북한이 보낸 무인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이걸 다 이제 세상에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우리가 했던 것이 바로 국지방공 레이더를 도입해가지고 북한으로부터 날라오는 이 무인기를 갖다가 탐지하는 데 초점을 뒀고요. 2022년도 12월 달에 북한이 무인기 5대를 보내가지고 경기 지역하고 서울 지역까지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작년도에 드론 사령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략사령부 이하에 육군 드론 사령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드론 사령부가 하는 일이 바로 이 드론과 관련된 전력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제 전술과 전략을 이제 발전시키는 그 책임을 맡고 있거든요. 네. 크게 정찰 드론뿐만 아니라 자폭용 드론도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자폭용 드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저기 폴란드에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수출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워메이트라고 하는 폴란드산 자폭용 드론. 유명한. 그렇죠. 그 200대를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고요. 전쟁의 친구네요, 이름이. 그렇죠. 전쟁의 친구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자폭용 드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이 자폭용 드론을 사실상 포탄에 준하는 만큼 비축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드론전에 대해서도 한국은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요 윤 정부 전반의 세일즈 외교 성과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정상 순방 외교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돕는 최적의 플랫폼입니다. UAE 국부펀드 300억 불 투자는 형제 국가인 UAE 측이 우리를 신뢰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국 체코 원전 전주기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년 3월에 이제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저부터 열심히 뛸 것입니다. 네, 취임 후 윤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각종 순방 외교로 거둬들인 세일즈 매출액 128조 원이나 되네요. 네, 뭐 합해놓으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왔지만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데는 40조가 들어왔고요. 저는 제일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게 뭐냐면 네덜란드하고 반도체 동맹을 맺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체코 원전 지금 나왔을 때 24조이기 때문에 저런 거 보면 지금 128조 정도의 지금 성과가 되고요. 여기에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MOU가 447건이 지금 사인이 됐어요. 네. 근데 MOU가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는 것들이 전 정권에서는 굉장히 낮았거든요. 10% 미만인데 지금 놀라운 건요. 98%가 후속 조치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MOU가 네. 바로 이제 실질적인 계약서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따라서 이것이 오롯이 이제 우리한테 지금 오고 특히 여기다 이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한미일 동맹하면서 맞는 이 외교적 순방 효과는요. 저는 삼국 협력 체제가 단단히 있으니까 저런 것들도 다 같이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방과 경제와 이런 것들이 합해진 그런 외교의 성과들을 높이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바라카 원전 신화의 바탕을 두고 추진된 동유럽 원전 수주
계속 확대 일로죠? 네, 일주일 전이죠. 11월 4일 날 사실상 우리 그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그 원전 설계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이게 전체 규모가 20조 원인데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이제 선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 시공사가 하면은 뭘 하느냐 하면은 설계하고 조달하고 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10조 원 규모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실상 불가리아 이게 원전 설계 계약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아랍에미레이트 바라크 원전, 체큐 신규 원전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이게 동유럽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서유럽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고요. 원전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 안팎의 원전 대박으로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경제 효과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이 시장이요. 2036년 가면요. 1,500조가 되는 시장입니다. 그럼 뭐 거꾸로 우리 원전 사업을 탈원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 나라에 들어가는 거꾸로 들어가는 게 47조였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원전 사업이 불안한다면 우리는 2036년도에 1,500조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만은 지금 매출이 30조 그리고 고용이 5만 명 가량 이래서 이거야말로 진짜로 뭐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는 이건 지금 앞으로는 이게 필수 중에 필수고요. 이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좋은 기술들을 축적해놨기 때문에 여러 말 안 하겠습니다. 대박입니다. 네. 다음은요. 언제 봐도 여러분 어깨를 펴게 하는 K방산입니다. 1950 몇 년도 뭐 국궁 얘기하는 드라마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 총알 하나 우리 손으로 생산 못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100조 수주가 눈앞이죠? 예, 올해 상반기 수주 잔고가 91조 5,500억 원이니까요. 이제 100조 되려면 돈 얼마 안 남은 거죠. 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작년도에 보면 우리나라가 140억 불 가까이를 12개 국가에 수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방위 산업은 설령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새로운 대통령이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하고 있고 그렇죠. 특히 나토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까지는 GDP의 2%만큼만 국방비로 써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다시 3%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니네가 니네 국방은 알아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결국은 이제 무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의 이런 방위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업이 네네. 트럼프가 콕 집어 얘기하는 바람에 뭐 아까도 잠깐 언급은 있었지만 이것도 큰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콕 찍어가지고 한국 조선업을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지금 경제적인 차원도 있지만 그 안보적인 차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일자리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저 미국의 노동자들. 네. 그리고 이제 안보적인 차원에서 보면 군함 하나 수리하는데 지금 2년, 3년 걸려요. 그러니까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조선업이 거기에 좀 진출해서 MR로 그러니까 정비하고 수리하고 하는 것을 좀 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대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군함 이끌고 우리나라 강화도에 올라왔던 미군이 우리 보고 배를 좀 고쳐주시고 만들어주시오 하는 그런 세상이 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모르게 이끄는 건 세계를 돗자리처럼 똘똘 말아가고 있는 K 콘텐츠 덕분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문체부 등의 지원도 더 한층 강화되고 있죠? 우리나라가요 상품만 팔아서 글로벌 중추국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계에서 상품과 문화를 같이 수출하는 나라는 7개밖에 없고요. 7개 나라. 예, 딱 7개입니다. 뭐 미국, 일본, 한국 모여서 딱 7개인데요. 여기에 우리나라는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또 이거를 불법 복제해서 가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막아줘야죠. 그게 5조 원어치나던데요. 네, 그냥 불법 수출면 5조 원 육박하는 거 저 오롯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될 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브라질 뭐 이런 인근 국가 그리고 우리 K-팝이 많이 유행하는 데하고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작권 보호 업무 협약들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여러분 어깨를 좀 펴도 될 만한 나라로 지금 도약했습니다. 매사 기죽어 지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열수 실장, 최양호 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나 중국 업체들이 광군제란 쇼핑 축제를 하는 날로 많은 분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우리 농업인의 날이고 유엔 참전 용사들을 위한 국제 추모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날도 있다는 거 잘 새겨보시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